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홍수나 슈퍼 허리케인 등 대형 재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살던 곳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위기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나가는 기후 난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 난민,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기후 난민은 기후 변화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집을 포기하는 개인 혹은 공동체인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생계지가 잠식되는 해안 지역이라든가 반복적인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어려운 지역, 또 대홍수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극한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거주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강요받는 기후 난민이 됩니다. 네. 현재 기후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인데요.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자연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고 회복력이 낮은 국가들이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기후재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기변의 희생자들이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방글라데시 기후과학자 아틱 라마는 기후 종족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국제 NGO 자국 내 난민감시센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국 내 기후 난민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림은 2022년의 기후 난민은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수치보다 4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기후 난민의 98%가 홍수라든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실향민은 약 3,184만 명, 지진과 화산 등 지질학적 재해로 발생한 실향민은 약 71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난민의 숫자인데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되고 있을까요? 국제 NGO 자국 내 난민 감시센터는 보고서 그레이트 2023에서 2022년 말 기존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자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간 난민이 약 7,11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2021년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숫자인데요. 이 중에서 기후재난으로 고향을 떠난 기후난민이 약 3,260만 명으로 전쟁 난민보다 많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기후재난이고요. 주황색이 전쟁 난민으로 원이 클수록 난민 숫자가 많음을 보여주는데요. 기후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파키스탄과 남태평양 국가들이고요. 전쟁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예. 보고서에서는 기후재난 중에서 홍수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은 약 1,922만 명으로 기후난민 10명 중 6명꼴이라고 밝혔는데요. 2022년 파키스탄 대홍수로 836만 명 이상이 고향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기후 난민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니세프 그 조사 결과인데요. 유니세프는 우리 유엔 아동 기금이라고 부르죠. 이 조사 결과 2016년에서 2021년까지 기후재난으로 인한 홍수라든가 강풍 등으로 집을 잃은 기후 난민이 1억 3,400만 명인데 이 중에서 어린이 난민은 약 4,300만 명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기상이변이 더 잦아지면서 기후 난민은 급증할 것이라는 건데요. 유니세프 보고서는 앞으로 3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서 1억 1,300만 명의 어린이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로라 힐라 유니세프 난민 문제 전문가는 기상이변으로 아이들은 보호자와 떨어지면서 인신매매, 착취, 학대, 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따라서 시급한 것은 지역사회가 난민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을 보호해주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라든가 의료, 교육 기반 확대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기후재난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이 또 다른 국가로 이주해 갈 때 그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난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이라든가 홍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건을 위해서 발생될 수도 있고 사막화 또는 해수면 상승 같이 느리게 진행되는 재난을 위해서 결국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국제법은 기후재해로 신앙민이 된 사람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난민이 누구냐를 규정하는 유엔 타자 조약이죠. 1951년 제네바 난민 협약에서는
기근이나 자연재해의 피해자인 사람들도 박해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없는 한 난민이 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재난만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일시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은 있지만 난민 지위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난민 지위가 없다면 생존권과 노동권, 보건이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자유로운 이동권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기hun의 난민이 되면 정말로 비참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난민이 떠나는 나라 그리고 난민을 받는 나라 모두 그 경제적인 문제도 크다고 하던데요. 일단 뭐 기후 난민이 발생을 해서 그 지역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나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가장 큰 게 노동력 감소가 문제가 됩니다. 네.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농업이라든가 제조업은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농업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산업체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품이 부족해지면서 공급망도 붕괴될 수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커질 수가 있고요. 네. 또 난민을 받는 나라는 난민을 위한 직접 금융 비용으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를 하는데요. 즉각적인 재정적 부담 중 하나는 긴급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비용입니다. 기후 관련 재난이 발생하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식량이라든가 깨끗한 물이라든가 주거지, 의료와 같은 즉각적인 필수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은 결국 정부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 모두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죠. 또한 난민은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데요. 바로 경제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 및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기후 난민을 받는 나라는 자기 나라의 자원 및 인프라를 제한을 하면서 난민에게 교육, 의료 및 주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간접 비용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기후 난민도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런 기후 난민들을 받는 나라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기후 난민 확대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제와 난민 대책에 있어서 세계적인 협력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네. 세계 경제 포럼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기후 난민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20일에 열렸던 세계 난민의 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국제기후변화 개발센터는 각국 정부가 기후 난민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난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기후 이주 포럼은 모든 국가들이 난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유엔이 난민들에게 세계 시민권을 제공을 해서 각 국가의 시민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네.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비토리노는 국제사회는 난민들이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처럼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는 난민이 경제적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을 보면 말이죠. 한국은 난민법에 인도적 체류 허가 규정을 두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은 체류 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자격이 부여되고요. 체류 자격을 계속 연장해야만 합니다. 또 임시적인 체류 자격으로 인해서 통신사 가입이라든가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고요. 취업도 허가를 받은 후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떨까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는데요. 한국 리서치 여론속의 여론팀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난민과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59%가 제한적 수용에 동의를 했고요. 직접 보호보다는 간접 지원을 더 선호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난민 신청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라든가 또 함께 우리가 기후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터전도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나 국민들이
기후 난민에 대한 좀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이 세태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기후 난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후 난민에 대한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